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번에 또 금과 은에 대해서 CME 거래소가 마진 인상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금 인상 때문에 뭐 이거 이제 은 가격이랑 금 가격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줘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엄청 큰 악재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해석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짜잘짜잘한 이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 뉴스들 금이랑 은 관련된 뉴스들 얘기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음에는 뭐 또 다른 이슈들 있으면은 그거 갖고 와서 이제 금과 은이나 아니면은 우리 투자 관련해서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과 은에 대해서 유지 보수, 그러니까 증거금이죠. 이게 금 선물은 11%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은 선물 가격은 2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5에서 18로 올렸다고 합니다. 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번에 선물 가격, 저번에 그 증거금 올렸을 때 진짜 급락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1월 말이라고 해야 되나? 2월 초라고 해야 되나? 이때 거의 뭐 27%, 30 몇 프로까지 하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마진 충격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닌가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미래, 아니 단기적으로 이 가격은 솔직히 저도 예측을 못 하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모멘텀이 있으면은, 그냥 기본 여러분들 그냥 상승 호재가 있으면요, 이게 뭐 증거금을 올린다고 해서 안 가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도 증거금 올리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갑자기 정전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꾸준히 지금 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크게 뭐 그거를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이 증거금 인상, MCS 그 인도 선물 시장이거든요. 이게 68% 마진율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CME 거래소는 18% 올렸고, 그다음에 상하이 선물 거래소는 21%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거래소, 은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크게 세 개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마진을 올려서 증거금을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 이게 상하이 프리미엄이냐 인도 프리미엄이나 이렇게 하면서 봐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팟이 뭐 여러 개 있는데요. 뭐 코맥스, LVMA, 상하이, 그다음에 SG, 그다음에 MCX 이렇게 지금 거래소들이 있는데, 특히나 상하이 프리미엄이나 인도 프리미엄을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왜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증거금을 올리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로 뭐 은 가격이 121달러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이제는 가격 관리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실물을 다루는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올라버리면요, 이거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뭐 코맥스만 올린 게 아니라 상하이랑 인도까지 올렸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음모론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재밌게 풀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음모론이 예전에는 조금 제가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타협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드리면요, CME 코맥스가 지금 5,000온스 이 선물 이 초기 유지 그 증거금을 15에서 18%를 인상했고, 이번에 지금 1월 중순 이후 세 번째 인상입니다. 진짜 급격하게 진짜 급속도로 증거금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년 들어온 은 가격은 약 20% 급등을 했고, 금은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나온 조치이다. 그래서 CME는 작년 말부터 고정 달러 증거금에서 이 명목가 기준 비율 제로 방식, 그러니까 비율 방식으로 바꾸며 시장 변동성을 자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만들었죠. 이제 비율까지 이 고정에서 이제 비율, 명목가 비율로 바꾸면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증거금이 늘어난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면서까지도 이제 지금 시장 가격을 관리하려고 했었죠. 그다음에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은 선물 마진이 19에서 21에서 22로 인상을 했고, 인도 MCX는 이미 단기 월물 기준 60%대 매우 높은 마진율을 적용 중이라는 비교가 시장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 은 선물 시장이 동시에 레버리지 줄이기 모드로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니까 CME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런 음모론이 좀 나오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 인상이 단기에 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렇게 보니까 연구와 과거 사례를 종합하면요. 마진 인상은요.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 하락을 강제하기보다 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게 만들어서 이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 그다음에 변동성 확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품 선물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마진 인상 직후에는 이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줄고 그다음에 특히 단기, 만기 구간에서 이제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CME 선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마진 인상 시점에 지금 실현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50% 이상 뛰고 이후 몇 주 동안 높게 유지되며 유동성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공시 직후에 은 가격은 10% 안팎으로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강하게 레버리지를 걸었던 이 매수, 공매도 양쪽에서 강제 청산이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재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의 이 포지션 축소, 그다음에 매물 출회, 그다음에 호가 스프레드 확대, 그다음에 체결량 감소, 그다음에 체감 변동성 확대 이게 결합되면서 이제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어려워 이거 선물 얘기 이거 가면은 진짜 이 선물 엄청나게 막 공부하신 분들도 이거 어렵거든요. 그냥 변동성을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해서 레버리지 건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B2한 애들 그런 애들의 B2 자금을 이제 증거금 더 내놔 하면서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음모론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범행 도구 증거금 인상이라는 게임 룰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코맥스 얘네들이 이 나쁜 놈들이 갑자기 잘 이렇게 은가격에 가는데 얘네들이 또 은가격을 누르려고 이렇게 지금 증거금 룰을 바꿔버려 갖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은가격을 누른다. 이거 지금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투쟁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맥스가 증거금 인상이니까 게임 참가기 그러니까 증거금 인상이니까 참가비가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롱 투자자 이 강제 청산이 돼서 레버리지가 감당 불가하니까 청산당하죠. 청산당하니까 인위적인 매도세가 유발되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는 그 매도세를 다 먹어가면서 쇼커버링으로 이 부채를 상환하고 싼값에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이게 나쁜 놈들이다. 은행이랑 코맥스랑 짜고 이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들 속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증거금을 올려도 결국에는 모멘텀이 있으면요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가격이 막 엄청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지금 걱정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 지금 증거금 올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거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MCX의 14개 상품 연구를 보면은요 마진 인상은 거의 모든 비농산물 선물에서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 인하 때는 거래량 반등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마진 인상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더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구성 변화가 있거든요. 레버리지가 높은 투기 세력들이 이제 이탈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선물에 대한 이 연구 조사에서는 이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마진 변화에 거래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소형 투기적 트레이더가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큰 상업적 해저 이런 사람들 이제 광산회사나 재련 가공업체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 얘네들도 실물로 이렇게 금이랑 은을 쌓아 놓으니까 결국에 은가격이나 금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놔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동성과 스프레드가 악화된다. 그래서 마진 인상 후에 이제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체결 깊이가 얕아지고 실현 변동성이 오히려 더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스프레드랑 유동성이나 이런 거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은시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 이제 코맥스 은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요. 거래량이 둔화되고 레버리지가 강한 CTA 그다음에 개인 트레이더 이탈이 예상되고 남아있는 포지션은 현물 해지 그다음에 장기 롱숏 등 이 자금력이 있는 주체
전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냐? 과거에 크게 이렇게 지금 증거금을 인상했을 때 이 변화가 있거든요. 1980년대, 그다음에 2011년대, 2026년대 이렇게 실버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런 또 역사가 이제 아마 새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980년대 헌트 형제 사건 때는 이 매도 전용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실버 떨스데이라고 하는데요. 헌트 형제는 석유 재벌로서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이 은 시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서 80년 사이에 은 가격은 6달러에서요 49.45달러까지 800% 이상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국은 1980년 1월 7일 실버 룰 7 이거를 도입을 해서 마진 구매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은은 2개월 만에 50% 폭락을 해서 21달러에서 10달러, 10.8달러로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헌트 형제는 거대한 마진콜에 대응할 수 없었고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룰을 바꿔서 이거는 좀 그때 당시엔 진짜 나쁜 짓이었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종이 시장으로 이런 뭐라고 하지 가격을 또 조절을 했었다. 그다음에 2011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금 QE 영향으로 지금 보면은 은이 지금 8.5달러에서 5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CME는 그래서 2011년 4월 26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9일 동안 5회 마진 인상, 야 엄청나죠. 지금 3회 마진 인상보다 더한 5회 마진 인상을 해서 이로 인해서 레버리지 거래자들이 일괄 청산이 되었고 은은 4주 내에 30% 폭락해서 이후 9년간 약세장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30% 이상 많이 빠졌죠. 지금 70달러에서 위아래로 지금 가고 있는데 80달러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래도 강세장으로 갈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26년에도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은이 121달러까지 도달한 후에 CME는 12월부터 이 마진 인상을 했죠. 마진 인상 여러 차례 인상을 했고 1월 28일 날 11에서 15% 급상승시켜서 극적인 폭락이 뒤따랐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또 18까지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종이 시장, 이제 앞으로 이제 종이 시장이 그렇게 계속 이게 조절할 수 있을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요 과열은 완화되겠지만 장기적인 강세 구조는 아마 이런 종이 시장에서 계속 뭐 증거금을 인상을 하든 뭐 마진을 인상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대입을 해도 그래도 현물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는 통화 완화 구조, 여러분들이 그리고 크게 보셔야 돼요. 제가 금이랑 은 투자하는 거는요 이 국제 질서와 세계 지금 패권의 변화, 그러니까 통화 패권이죠. 그다음에 세계 패권. 몰라요. 금이랑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제관계 변화도 아마 저보다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매번 이렇게 국제관계 변화 말씀드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왜 공격하려고 하냐, 그다음에 왜 베네수엘라 막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교란을 만드냐, 그거는 미국의 힘이 그만큼 약해져 가고 있고, 특히나 이 달러의 힘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에 그게 증거죠. 왜냐하면 나 약하지 않아요. 한번 보여줘? 이란 한번 때려줘? 이런 거죠.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하면 굳이 그런 액션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요즘 진짜 미국의 행보를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만 봐도 여러분들 10% 이상 1년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이실 거예요. 저도 고민인데, 물론 저도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그 다음에 해외, 국내, 뭐 중국, 뭐 이런 ETF들 매수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요즘 우리가 우리의 부를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이 달러가 지금 10% 1년에 10%가 떨어졌어요. 이 달러 자체도,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그냥 달러로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부를 담았으면 원화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 원화, 이거 다시 또 환율 얘기 해야겠습니다. 원화는 더 많이 떨어졌고 달러는 10%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노동의 가치, 그 다음에 실질 구매력, 이걸 어디로 담아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으로 담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1억을 모은다고 해도 금 통장에 여러분들 좀 1억을 모으는 게 훨씬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종이 금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달러보다 낫고, 차라리 미국 주식보다 차라리 금으로 1억 모으는 게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투자 관점에서 떠나서 그냥 달러나 원화로 모을 것이냐 아니면 금으로 모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는 저는 금 통장으로 모으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질 구매력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미국 주식 투자도 점점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뭐 달러 모으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 아니면 뭐 이머징 마켓 뭐 주식들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변화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쭉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흐름은 어떻게 누가 미국이 갑자기 막 획기적인 내놓지 않는 이상 이 흐름대로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완화와 달러 약세가 계속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과 은은 동반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더더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아니면 이 경제 체제가 뭔가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해결되려고 하면 이 부채 계속되는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뭐 없습니다. 진짜 전쟁 말고는 없거든요. 전쟁을 해서 그 패전국에게 다 이 부채를 떠넘기고 자기만 또 사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왜냐 중국과 러시아도 많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달러가 내려오고 금과 은으로 다시 대체되면서 새로운 이제 통화 구조와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이제는 점점 바뀌는 시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내려오고 이제 다른 기축통화를 찾든 아니면 다극화 시대가 열리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마진 인상 뭐 이런 것도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마진 인상으로 여러분들 가격이 줄어들었으면요 지금 이 실물 있잖아요. 은 실물 지금 실버바도 쿠팡에서 파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실버바를 모으던가 아니면은 금 가격이 또 내려왔으니까 골드바를 또 모으던가. 근데 또 내려왔다가 또 5,000달러 또 넘어갔더라고요. 5,000달러 또 넘어갔다 4,900달러 살짝 눌렸는데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런다고 금이랑 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런 예상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뭐 주식도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으니까 ETF도 저랑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금이랑 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는지 아니면 ETF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 나눠서 제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금이랑 은도 나눠서 올리고 그다음에 ETF 영상을 나눠서 올리거든요. 왜냐 섞이면 또 서로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영상을 여러 가지 올리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존 버나드가 뭐 금이랑 은 말고도 다른 얘기는 뭔 얘기하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응원해 주실 분들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제가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중공에 왜 투자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이나 브릭스 이쪽 국가가 뜰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쪽에 주식도 뜨겠고 그쪽에 자원이나 자산들이나 그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인도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중국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제조업이나 완성도로나 중국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뭐 인도가 될 수도 있고 브라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이 레버리지가 축소가 되면서 변동성 구조가 변화하겠죠. 그래서 마진 인상이 변동성을 반드시 낮춘다는 통념과는 달리 발표 직후 수주 동안엔 실현 변동성이 오히려 더 높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청산당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레버리지 축소가 충분히 진행되면 중장기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은은 원래도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얘네들이 무너지면서 아마 그 자금들도 금이랑 은으로 들어올 텐데 걔네들이 또 이제 레버리지를 워낙 하던 애들이니까 또 변동성을 너무 높여버리면 이 원자재 수요도 있는데 이게 변동성이 높아버리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건전한 수요만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래서 레버리지를 축소하려고 이렇게 마진을 올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초기에는 더 요동친 뒤에 어느 시점부터는 더 건강한 추세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지랑 그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실수요가 은에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높아질수록 현물 재고 생산을 실제로 보유한 주체인 해지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그다음에 증거금이 몇 프로에 올인하는 이 단기 투기 세력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이런 실물 자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는 은 시장이 가격 발견 기능을 더 펀더멘탈 지향적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물 중심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마진 인상은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실물이 이겼다는 이런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지금 은 선물 증거금 인상은요. 급등 과열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강하게 줄여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으로 가격 하락과 이 급변동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거래량 그다음에 미결제 약정 감소 그다음에 유동성 약화가 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과열 조정 성격으로 은 시장의 산업이나 아니면 투자 수요라는 이 구조적 강세 요인까지 뒤집는 조치는 벌어지기 힘들겠죠. 그냥 실소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물 위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은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는요. 투기성이 레버리지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해지와 그다음에 실수요 중심으로 더 건강한 가격 발견 구조로 이동하면서 변동성이 다소 낮아진 보다 이 변동성이 좀 낮추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마진 인상은요. 이 강세장이 끝이다. 이게 아니라요. 1단 기어에서 2단 기어로 속도 조절 가운데 이제 가까운 이벤트다. 그러니까 2단으로 조절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살짝 속도를 내린 거죠. 기어 변속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은 가격이나 금 가격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이 끝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싱가포르 시민들은 이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했었잖아요. 이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 사재기에 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금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실물 금을 판매하는 은행인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에서 지금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태국, 중국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금은 풍부하지만 투자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투기꾼들은 이 세계 금속 가격, 그러니까 금속 가격 상승세를 부추겼는데 이는 정부가 실물 경제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중국 애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근데 요즘 들어보면요 해외 주식보다 진짜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라고 요즘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장 중국 사람들한테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아마 금이랑 은 이런 실물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선전 슈베이 금 시장에서도요. 2월 7일 지금 토요일 오후 5시 17분에 중국 설날을 맞아서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 장신구 이 그램당 1276위안 이 매입가가 그림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이런 가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데도 저도 한번 중국 여행 갈 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상하이 금시장이나 아니면 선전 금시장 이런 데 가서 어떤 열기인지 이런 거 찍으면서 브이로그 올려도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제가 찍어볼까. 중국 여행도 몇 번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 제가 중국 전기차랑 그다음에 금이랑 은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구경하려고 한 번씩 가도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전도 가봐야 돼요. 선전이 진짜 로봇이랑 그다음에 전기차랑 이런 데가 엄청나게 발전된 곳인데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그 똑똑하신 분이 있는데 금이랑 은 투자하시는 똑똑하신 조선족 형님인가 그분도 한번 뭐 위챗 아이디나 이런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뭐 그냥 가끔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아시던데 저한테 좀 정보도 많이 주시면은 또 컨텐츠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진짜 실물이 그러니까 뭐 가격이 뭐 급등락을 하든 말든 지금 뭐 독일에서도요 은 실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실버바가 없대요. 여러분들 진짜 실버바 있으면은 그냥 가격 불문하고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뭐 몇만 원 차이 그냥 뭐라고 해야죠? 굳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사야 될 수도 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 지금 독일이 이것도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실물이 없어서요. 독일 기금속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종로의 금은방 이런 데가요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팔 게 없으니까 실물이 없어요. 은이 없어. 은을 못 구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팔 게 없으니까. 은 가격이 뭐 올랐든 말든 있어야 파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그만큼 공급 병목에 걸려갖고 실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 기준으로도요. 지금 은 가격이요. 폭락 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보면서 진짜 이 통화가 이제 다 하락을 하고 진짜 돈으로 다들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요. 중국은 이 금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하거든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그리고 국제 통화 시스템의 이 지속적인 재편 속에서 금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홍콩의 엠브리지의 이 첫 번째 국제 금 결제 센터가 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니까요. 홍콩과 상하이의 이 금 거래 청산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해 위안화 기반의 아시아 금 시장을 키우는 협력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상하이 금 시장이 공식 연계를 해서 홍콩 정부와 이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여기랑 금 거래 청산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대 금융허브를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위안화 기반의 금 시장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달러 중심 금 거래 구조에서 벗어나 위안화 결제 청산 중심의 아시아 금 시장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위안화의 아마 가치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친중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 중국이 가장 먼저 이 금 기반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중앙 청산 시스템이 공동 설계를 해서 상하이 금 거래소가 이 시스템 설계, 규칙 제정, 그다음에 기관 접근, 리스크 관리까지 직접 참여하게 된다고 하고요. 홍콩 중앙 집중식 금 청산 시스템이 2026년 시험 가동을 한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거래 확대보다 시스템 규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고 실물 금 인도 보관까지 연계 확대를 해서 향후 실물 인도 그다음에 금 창고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확대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지금 2,000톤 이상을 홍콩에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PBOC 있잖아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상하이 금 거래소의 청산 시스템을 참여와 그다음에 홍콩의 이 국제 금 허브 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인프라는 가동 중이고 홍콩 정부도 이제 전략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진짜 위안화 기반의 아시아 금 시장을 열어서 이 결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같다. 이게 점점 탈달러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위안화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 또 시진핑이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 또 정리해서 해드릴 수 있을 때 좀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캐나다 총리가 중국을 몇 주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금광회사가 뭐 40억 달러를 캐나다에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캐나다랑 합작을 해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뭐냐 미국 중심의 일원화에서 이제 다극화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영국의 총리 스타머도 중국에 4일 있다가 왔죠. 4일 있다가 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본에 뭐 7시간 있다가 바로 영국으로 가버렸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다극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래서 중심은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다극화 시대가 열릴 것이고 경제와 문화와 이런 중심이 이제 아시아로 오겠구나. 왜냐 아시아의 군사력이 뭐 미국이 가장 세다고 하지만 중국도 세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아시아로 넘어온다고 하잖아요. 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뭐 여러 가지 중동은 아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 일본, 뭐 북한 이런 데도 다른 나라들이나 안일한 유럽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군사력이요. 진짜 엄청나요. 우리나라 군사력도 주변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미국 이런 데가 주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약해 보이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를 유럽에 갖다 놓으면요. 거의 뭐 1, 2위 하는 군사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중심, 세계의 중심은 서방에서 아시아로 올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에서 이제 앞으로 중심은 금으로 올 것이고 서방에서 이제 동양으로 이제 중심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MO도 지금 금 가격이랑 은 가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7년까지요. 무려 금 가격은 8,650달러가 오르고요. 은은요 22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장기적으로 금과 은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태국 중앙은행도 지금 금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태국 바트와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뭐냐? 금의 이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국도 이제 금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금 뭐 ETF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금 실물을 모아가세요. 태국도 실물을 모아가고 있고 지금 보세요. 폴란드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못 산다고 생각하는 폴란드 중앙은행도요. 유럽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금을 모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폴란드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이 550톤에서 700톤으로 늘리기로 결정했고요. 이로써 이제 폴란드는 세계 10대 금 보유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 모으기 엄청나게 지금 혈안으로 계속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금 모으려고 폴란드는 하고 있거든요. 다 다극화 시대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대비를 못 할까요? 미국 눈치 보느라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골드 여러분들 골드바 실무 투자 26년에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실버바도 하고 있는데 요즘 실버바 가격이 또 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래놀이나 아니면은 뭐 실버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거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보기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뜹니다. 그래서 이거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씩 뭐 실버바랑 골드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굳이 안 사셔도 링크로 들어가셔서 뭐 생필품이나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사시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좋은 정보 있으면요 빨리빨리 정리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CME에서 마진 인상 이 증거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악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왜냐 여러분들의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투기적인 이런 세력들의 이런 투기 자금을 줄여주고 건강한 이런 자금들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은 가격이나 금 가격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한 번씩 이 기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